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황혼기에 접어들어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요즘, 늘어난 시간만큼이나 새로운 삶의 숙제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5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삶이란 녀석은 종종 우리가 그린 청사진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슴 아픈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기신 한 여성분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폭언과 무시를 그림자처럼 견디며 살아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남편에게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매에 걸린 남편이 오직 자신에게만은 젊을 때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5살 아이처럼 천진하게 의지하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지난 50년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24시간 내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간병은 성치 않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남편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당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남편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마주할 때마다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반자인데 그저 아프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니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스스로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기분일 겁니다. 사랑과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외투와 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생존 본능이라는 얇은 네이 사이에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처절한 갈등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배우자는 이혼이 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한평생을 바쳐 배우자를 돌본 사람의 마지막 숨통을 트여줄까요? 아니면 아픈 배우자를 끝까지 지키라는 부부의 의무라는 멍해를 더 무겁게 지울까요? 오늘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한평생 아내를 간병하다 결국 법원을 찾은 박영감님의 이야기.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최 선생님의 이야기. 꼼수를 부려 아내 몰래 이혼하려다 더 큰 낭패를 본 한 남자의 이야기까지.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황혼기 치매 배우자와의 이혼, 그 현실과 법의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눈물과 한숨, 그리고 법원의 깊은 고뇌까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영감님과 아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셨어요. 젊어서는 동대문 시장에서 함께 옷장사를 하며 밤낮으로 고생해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내셨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했던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셨죠. 손을 꼭 잡고 동네 뒷산을 오르며 남편은 아내에게 늘 푸르고 든든한 소나무 같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비유하며 화답하곤 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늘 시와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노래교실을 다니며 내 나이가 어때서를 목청껏 부르고 1년에 한 번은 꼭 가까운 온천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두 분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아내분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살림의 여왕이셨던 분이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는 일이 잦아지고, 방금 한 말을 또 묻고, 아끼던 난초에 물 주는 것을 잊어 말려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곱고 상냥하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밤낮 없이 아들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잠든 박영감님을 향해 뜨거운 물이 든 컵을 던져 큰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박영감님을 도둑으로 몰아 당신이 누구냐며, 내 돈을 훔쳐가지 않았냐며 욕설을 퍼붓는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평생 함께해온 아내의 몸에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박영감님도 7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당뇨, 고혈압까지 앓고 있었지만 당신 몸 아픈 건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돕겠다고 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5년,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영감님은 완전히 쇠약해졌고 아내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영감님 자신마저 누가 돌봐야 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어느 날 새벽,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박영감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내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아니면 둘 다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결국 박영감님은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모두가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치매에 걸린 배우자는 정상적인 판단, 즉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법원에 가서 하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방법은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뿐이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입니다. 둘째, 아기의 유기. 셋째, 배우자나 그
그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넷째,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섯째, 생사불명입니다. 여섯째,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앞선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박영강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아내가 아픈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 선생님입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했기에 최 선생님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최 선생님 역시 아내의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죠. 최 선생님의 아내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시작해 점차 망상 증세를 보이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배회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의 대처는 박영감님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병원에 데려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 때문에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남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며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웠습니다. 아내의 병을 질병이 아니라 고쳐야 할 나쁜 버릇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손님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며 요즘 좀 이상해서 그렇다는 말로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아내를 작은 창고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처였지만 그 상처에 약은커녕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병은 더 깊어졌고 최 선생님은 아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최 선생님 역시 박영감님처럼 6번째 열쇠,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했죠.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의 품위 있는 노후가 망가졌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남자의 상황이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정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부서져라 아내를 돌보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의 병을 외면하고 방치하며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박영감님이 아내의 병이라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방파제와 같았다면 최 선생님은 풍랑이 일자마자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는 선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걸린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박영감님,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한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분은 헌신적인 간병 끝에, 다른 한 분은 방치와 외면 끝에 법원의 문을 두드렸죠.
한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더는 함께 살 수 없게 된 경우고, 다른 한 사람은 헤어지기 위해 상대를 방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평생을 바친 박영감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픈 아내를 방치한 최 선생님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법의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 엇갈린 선택의 결과는 곧 아주 자세히, 그리고 법원의 속마음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박영감님의 사건입니다. 박영감님은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간의 간병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수건을 쥔 채 담담히 이야기하는 노신사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잠 못 자고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낸 밤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놈이라 소리치는 아내를 보며 무너져 내렸던 마음, 그리고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자신의 병든 몸에 대해서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 인생의 전부였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전부였다고.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웃음을 잃은 어머니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의 눈물을 흘리셨다며 오열했고,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아내의 진료 기록, 그리고 박영감님 자신의 빼곡한 진료 기록과 약봉지들이 말없는 증인이 되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의 저울 한쪽에는 혼인은 신성하며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라는 무거운 의무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플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쪽 저울에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의무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가치와 부딪힐 때 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주 오랜 심리 끝에 법원은 박영감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을 허락한 겁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박영감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수십 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을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무한정 의무는 아니다. 혼인의 본질은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교감하며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마치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벽과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린 집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폐허 속에서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원은 이 결혼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 한쪽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병마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법원은 박영감님이 지난 10년간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
그 과정에서 박영감님 자신의 건강마저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의 간병이 오히려 또 다른 비극, 즉 간병살인이나 동반 자살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이름으로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박영감님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법원이 그냥 이혼 도장만 찍어주고 관계를 끝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는 대신 아내분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박영감님 부부가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면서 아내의 몫으로 돌아갈 재산을 명확히 하고 그 재산이 오롯이 아내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혼이라는 관계의 해체를 선언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사회적 제도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박영감님에게 이혼을 허락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주는 동시에 아내 역시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 선생님의 사건을 볼까요? 똑같이 아픈 아내를 두고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선생님의 요구를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최 선생님은 판결을 듣고 법정에서 어째서 자신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느냐며 고성을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최 선생님이 아내의 치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은 아내를 병원에 제대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병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에 급급했고 아내를 구박하고 방치했던 사실이 자녀들의 증언과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이상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며 소리치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다른 가족과 협력하여 그 배우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도리이자 선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그러한 노력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간병이 힘들고 아내가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최 선생님이 아내의 병을 방치하고 오히려 악화시킨 점에서 혼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최 선생님 자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길이 더 번지도록 방치하다 집이 다 타버렸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최 선생님의 이혼 청구가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혼이 기각된 최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아내의 법적 남편입니다. 아내를 부양하고 돌봐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에게 아내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임무를 또다시 저버리고 아내를 방치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이 최 선생님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가 유기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박영감님과 최 선생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노력의 유무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프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마주하고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저울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냉철해 보이는 법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이자 재판부의 깊은 고뇌인 셈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 단지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당신 없이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경우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혼인관계를 진심으로 이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혼 후에 생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이는 진정한 혼인 계속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서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고문이고 이런 부모의 불화가 성인 자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의사보다 파탄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줍니다. 이혼이라는 선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치매 배우자와의 이혼은 그 뒤에 해결해야 할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남깁니다.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 하나로 수십 년의 세월과 책임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이후의 삶, 특히 남겨진 배우자의 부호 문제와 재산 문제, 그리고 섣부른 선택이 부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박영감님의 경우 병원이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아내분의 장례를 위한 안전장치로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고 불렸는데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병원 치료를 결정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는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나 요양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줄 법적 대리인, 즉 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자녀들이나 배우자,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됩니다. 박영감님의 경우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어 아내 몫으로 확보된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자녀들인 후견인이 관리하면서 어머님을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후견인은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영감님은 법적인 부부관계는 정리했지만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로서 아내였던 사람의 마지막을 돌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만약 자녀도 돌봐줄 다른 가족도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혼을 허락했다가는 아픈 배우자가 그대로 사회적 고아가 되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그 그물을 아직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만큼 촘촘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되는 공공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나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법원이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꼼수를 부리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 편의상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내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간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 선생님처럼 기각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아내 몰래 이혼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마침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잠시 거주할 기회가 생기자 그는 그곳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아내의 주소를 엉뚱한 곳으로 적어내서 아내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가 계속 반송되자 미국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재판에 나갈 수 없었고 김 사장님은 손쉽게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마음에 두었던 다른 사람과 성대한 재혼식까지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청 직원은 그에게 법적으로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치매에 걸린 아내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받아온 이혼 판결문은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바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김 사장님처럼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주소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기 소송입니다. 이는 마치 권투시합에서 상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비겁한 승리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죠.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런 사기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의 얄팍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고 그는 이혼도 하지 못한 채 재혼 상대에게 망신만 당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황혼기 치매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의무, 재산, 자녀,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는 여러 겹의 실타래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이기적인 선택은 잠시의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행과 법적 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황혼기에 찾아온 불청객, 치매라는 병 앞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엇갈린 선택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법원을 문을 두드렸던 박영감님, 배우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쫓았던 최 선생님, 그리고 얄팍한 꼼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김 사장님까지. 법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쓴 박영감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것은 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지극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법이 부부 간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얼마나 진심 어린 노력을 다했는지를 더 무겁게 본다는 의미일 겁니다. 법은 차가운 조문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되 사건 당사자의 슬픔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실어 인간적인 판결을 내리고자 고뇌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무게를 헤아리고 그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법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치매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명의 무게에 짓눌려 내 삶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비극일 것입니다. 간병해야 하는 배우자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픈 배우자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닥난 샘에서는 아무도 물을 길러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냐 희생이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비슷한 고민으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한 일입니다. 우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나 가족상담센터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곳에서 간병 정보를 얻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솔직하게 지금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신도 이제 늙고 병들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현명하고 인간적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은 지난 세월에 대한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마지막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해준 동반자에 대한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더는 아픔과 눈물로 채워지지 않기를, 남은 여정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민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